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2016년 전국의 집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집가 상승률은 연간 2.7%로 20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2016년 집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의 김용구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집가 변동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사이의 집가 변동률 추이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 이걸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토지 가격과 토지 거래량 그리고 이러한 토지 가격과 토지 거래량들하고 주택 가격, 주택 거래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에는 1.14%, 2014년에 1.96%, 그리고 2015년에 2.4%, 2016년에 2.7%.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집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1.14%에서 2014년에 1.96%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2015년에는 2%대를 뛰어넘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집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013년부터 매해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을 합니다. 이제 시군 구별로 하락한 지역은 있겠지만은 이래서 수도권은 2.53%, 2.7%가 평균이니까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지방은 2.9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2.97%, 이게 전국 평균 2.7%니까 서울의 집가 상승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2013년 9월부터 40개월 연속 소폭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은 1.74, 경기도는 2.23%로 평균 2.7%보다 낮은 것을 수도권에 나타내고 있고 지방을 보면 가장 상승이 높은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8.33%가 상승해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세종,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인 2.7%를 상회했고 그 다음 세종은 4.78%, 부산은 4.17%, 대구도 3.93%, 대전 3.45%,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특수가 기대되고 있는 강원도가 2.92%, 그리고 광주도 상당히 주택 거래량은 낮지만 토지 거래량은 2.82%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집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군 구별로 보면 즉 17개 시도는 전부 다 상승했지만 이제 시군 구별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귀포시가 8.79%로 가장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이 서귀포시라고 하면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에 인근 지역에 대한 높은 투자 수요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 이제 분기별 상승률을 본다면 2016년 1분기 이후 점차 상승폭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16년 1분기에 3.85%, 2분기에 2.15%, 3분기에 1.32%, 4분기에 1.2%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경남 거제시는 마이너스 0.43%, 즉 경남 자체는 올라갔지만 이 거제시와 그리고 울산 동구는 마이너스 0.41%, 이 거제와 동구는 한참 조선 경기가 좋을 때, 철강 경기가 좋을 때, 자동차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높은 주택가격, 토지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주택 거래, 주택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에서도 집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그리고 지방에서는 제주가 가장 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용도 지역별 그리고 이용 상황별 집가 변동률 살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이제 용도와 그다음에 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지만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집가가 올라가는 데는 첫째 공급이 부족할 때, 그다음 수요가 증가할 때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것하고 소유가 증가한 것이 첫 번째가 용도 지역으로 따지면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3.1%가 올라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관리 지역도 2.75%로 평균보다 높고
이제 상업 지역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4%, 녹지 지역이 2.29% 순으로 높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이용 상황을 본다면 주거용지가 3.17%, 즉 주거용지에 대한 것은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일반 토지의 이제 주거용 건축에 대한 수요 증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전이 2.69%, 상업용지가 2.58%. 이 전어 이제 상승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이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기가 쉽고 또 논작물보다 밭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답은 2.34%, 공장용지는 1.83%, 임야가 1.168% 순으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용도 지역별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살펴봤는데요. 2016년 지가 변동률은 소폭이지만 2015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가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일단 미시적 요인으로 한다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더 이상 우리가 토지는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부증성에 대한 한계가 있겠고, 또 하나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면, 즉 부동산 이익이라고 하면 토지 자체의 임대 수익보다는 토지를 건축물로 활용해서 건축에서 이제 임대 수익을 올리겠다는 수요가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고, 토지 자체는 가장 많은 것은 양도 차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 또는 전철 또는 이렇게 고속철도, 고속도로 이러한 도로교통 또는 앞으로 이제 용도 지역 자체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사실 개발 수요에 대한 것, 개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토지 자체는 늘릴 수 없는 이 부증성에서 수요 증가가 이러한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토지 거래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주택 거래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토지 거래량 전년 대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작년에 주택 거래량은 약 105만 개 정도, 그리고 주택 전월세는 145만 개 정도, 이런 것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토지 거래량을 비교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16년 연간 전체 토지, 이 전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 토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부속 토지에다가 나대지 순수 토지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많아지면 주택 부속 토지도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토지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총 299만 5천 필지가 거래가 됩니다. 이걸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2176 평방킬로미터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 대비 약 3%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흔히 말하는 나대지, 즉 299만 5천 필지 중에서 작년에 주택 매매가 105만 건, 또 전월세 건수가 145만 건. 이 전월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토지 거래나 주택 거래의 통계는 잡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래를 비교할 때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이래서 이러한 건축물 부속 토지를 뺀다면, 그러니까 105만 주택 부속 토지를 뺀다면 순수한 토지 거래량은 총 111만 2천 필지가 거래가 돼서 2006 평방킬로미터로 2015년 대비 1.1%가 감소했다. 전체적인 토지 거래량은 3%가 감소했지만 순수한 토지로 본다면 1.1%가 감소를 했고, 이 감소한 내용을 또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연간 토지 거래량은 강원도가 17.8%로 최고 높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원주, 강릉 이러한 고속철도에 대한 것, 또 제2영동에 대한 것, 그리고 2018년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 증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 경기도가 7.3%, 충북이 4% 등 증가한 반면에 세종시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28%가 감소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토지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 대구도 22.5%가 감소한 것은 아마 주택 거래량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겠고, 아니면 그 전에 개발 미래 예측 수요를 감당하고 미리 선수요가 많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시가 27.8%,
경기도가 12.6%, 서울이 4.6% 순으로 증가한 반면에 대전은 21.8%, 부산은 17.1%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토지와 순수 토지 모두 전년 대비 3%가량 감소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토지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를 볼 때 지가가 상승하면 토지 거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일반적 이제 통계 수치인데요. 하지만 지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수요의 경우에는 살 수 없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가가 올라간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이래서 주로 이제 토지 거래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것은 주택 거래량 자체가 지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하지만 이전의 5년 평균 대비로 보면 그래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통계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토지 부문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사업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부는 규제가 완화된 것도 있고 일부는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비사업 용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재, 지주, 농지, 이 양도소득에서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농지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에서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의미하고, 임대소득에서 농지라고 하면 전답만 의미합니다. 하지만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으로 이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 과수원. 이 전답, 과수원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농지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래서 부재지주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 그리고 이제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 용지, 또 별장용 부속 토지랄지, 또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지랄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비사업 용지라고 부릅니다. 이 비사업 용지를 양도하게 되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세율과 장기부여 특별공제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비사업 용지를 2015년에 팔았다면 일반 세율 6%부터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 용지나 일반 제촌 자격은한 농지나 세율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사업 용지의 경우에는 주로 투기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지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0% 추가과세가 됩니다. 이래서 지정지역이 됐다고 하면 6%부터 38%가 아니라 16%부터 48%까지가 적용되는데, 다행히도 2015년에는 지정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2015년에 이런 비사업 용지를 양도하게 되면 6%부터 38%까지 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냈고, 단 이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래서 2015년에 양도하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2016년에 양도하는 게 좋았을까. 그래서 2015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6년부터는 비사업 용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율은 대신 지정지역만 10% 추가과세를 하는데, 2016년부터 작년이죠. 작년부터는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어디에 비사업 용지가 있다 하면 무조건 10%가 추가됩니다. 지정지역에 관계없이 추가되기 때문에 2016년에 비사업 용지를 팔았다면 16%부터 48%까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러나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대신에 세율을 10% 높였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비사업 용지는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한다는 것은 투기꾼들을 우대하는 조치다. 이래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세율만 올라간 게 2016년이고 그러자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인정해 줄게. 그러나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3년 이상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16년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비삼용지를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 10년 전에 취득했어도 취득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래서 2019년 1월 1일이 지나야 10% 장기부여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양도하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2015년에 양도했으면 세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장기부여 특별공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인정해 준다고 해놓고 취득 시기를 작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니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한 푼도 적용받지 못하고 세율만 10%가 추가됐어요. 이래서 비사업용지에 대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올해부터는 세율 자체가 6%부터 38%까지 양도소득 세율을 40%로 높입니다. 2%가 올라갔어요. 5억이 과표가 초과될 때. 이래서 10%를 더하니까 16%부터 50%까지 즉 2% 정도가 세율이 증가했지만 대신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전에 취득했다면 10%, 5년 전에 취득했다면 15%, 10년 전에 취득했다면 30%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비삼용지를 처분하게 되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보상 절차를 올해부터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이게 제도적 측면에서 변경된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다양한 국책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토지보상금의 규모와 주요 사업들 소개해 주시죠. 이제 올해 보상이 약 18조가 풀린다. 이런 발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제 국책 사업으로 풀리는 것들은 5조 4,778억이 풀립니다. 주로 이제 원주민에게 풀리는 것들이 보니 기관별로 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은 136개 사업을 하고 보상액은 2조 2,075억 정도로 가장 많고 또 올해 이제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야겠는지는 이 보상받는 사람들은 다시 대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주요 사업이라고 하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 건설 보상액이 약 3,016억,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 3,063억, 울산 효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1,860억,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에 582억, 그리고 이제 서해선인 홍성과 송산 복선 전철 건설 사업에 1,440억 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변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은 토지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주요 국책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데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을 받으면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땅을 어디에 사야 될까? 가장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땅은 과연 어디에 사야 될까? 이 땅을 살 때는 내가 산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 투자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산 땅을 누가 살까? 보상을 받게 되면 올해 18조가 풀린다는데 18조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금 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로 보상되는 땅들이 농지와 임야인데 이러한 농지에 관련되는 비과세와 감면은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보상받아도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상받아 세금 절세한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 땅을 살까? 그 살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여 투자한다면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농지에 대한 비과세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감면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작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팔고 사거나 사고 파는 대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려면 우선 부재, 지주, 농진, 비사업 용지는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래서 일단 비과세 감면 받기 위해서는 재촌하고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재촌이란 농민과 농진이 동일한 시군구 아니면 연접된 시군구 아니면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있을 때를 재촌이라고 부릅니다. 또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단연생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죠. 그다음 일반 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은 풀은 1년생이라고 하는데 단연생이든 1년생이든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는 것을 작용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규정인데요. 주의할 것은 작용이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7천, 8천, 1억 받는 사람이 나 농사 지었다. 내가 농사를 새벽부터 지었다. 또 퇴근해서 지었다. 이런 것을 옛날에는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래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을 만들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넘으면 작용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농지를 대토하고 또는 8년 이상 작용 기간을 채워서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3,7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 수익을 올리면 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있는 농지를 팔고 수용당에서 팔고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미리 사고 나중에 파는 것도 대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가격 기준과 면적 기준이 있는데 면적 기준과 가격 기준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옛날에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3,000평을 내가 팔았다면 1,500평을 사면 되는데 이제 규제가 강화되어서 3분의 2 이상을 사야 되기 때문에 3,000평을 팔았다면 2,000평 이상을 사야 합니다. 이제 가격 기준은 옛날에는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2016년 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의 김용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이 2016년 12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 다세대 주택 6.6%, 단독주택 8.2%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0%, 지방은 7.6%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2월 전월세 전환율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월세 수요는 감소했으나 월세 전환 물량 증가,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신축 다세대 다가구 증가 등에 따른 월세 공급 증가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